한국어 번역 2022년 말 엔지니어들이 블로썸 네로우즈 다리에 정례 검사를 실시했다. 이 건축물은 불과 몇 달 전에 개통되었고 포트 블로썸시의 가장 큰 성과로 여겨졌다. 검사는 표준적이었다. 초음파 스캐너로 콘크리트 기둥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보통 이런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비가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7번째 기둥 내부에서 조밀한 매장물이 있는 공동이 발견되었다. 첫눈에 이것은 주조 결함이나 잊혀진 건설 폐기물일 수 있었다.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해당 구역을 열어보기로 결정했다. 작업은 언론과 목격자 없이 밤에 진행되었다. 도구가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했을 때 소리가 변했다. 조밀한 반향 대신 둔탁한 공명이 울렸다. 몇 분 후 생긴 틈새에서 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포장재 잔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명확해졌다. 기둥 내부에 사람이 있었다. 구조 작업은 여러 시간 지속되었다. 신원 확인 후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기둥 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실종자로 신고된 아바 밀러가 있었다. 그녀의 실종은 당시 가출로 여겨졌고 사건은 점차 보관함으로 들어갔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주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얻었다. 그녀가 그 시간 내내 어디에 있었는지. 하지만 이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수수께끼가 열렸다. 아바는 이미 생명이 끝난 후에 건축물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기둥 내부에 숨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건은 실종자 범주에서 새로운 수사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아바가 사라진 그 10월 밤의 사건들로 돌아가서 당시 그녀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바 밀러. 포트 블로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센세이셔널한 사건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문제의 원천으로서였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즉시 화제가 되는 작은 도시에서 그녀의 행동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틀에 맞지 않았고 바로 그것으로 관심을 끌었다. 낮에는 보통 아바를 도심에서 만날 수 있었다. 헤드폰을 끼고 핸드폰에서 큰 음악을 틀고 평소에 무관심한 표정을 하고서 그녀는 검은 재킷을 입고 무거운 반지와 팔찌로 장식했으며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주의를 줄 정도로 진하게 눈화장을 했다. 어른들은 그녀를 고집스럽고 어렵다고 불렀지만 또래들에게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지속적인 갈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집에서는 영원한 다툼이 있었다. 부모는 그녀를 통제하려 했고 그녀는 저항했다. 질문들은 항상 같았다. 어디에 있었니? 왜 통금 시간 후에 돌아왔니? 왜 그 남자가 필요하니? 특히 민감한 주제는 그녀보다 몇 살 많은 러와의 관계였다. 어른들은 그를 불신했고 그가 그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바는 다르게 생각했다. 부모가 더 금지할수록 그녀는 그에게 더 강하게 매달렸다. 학교에서도 모든 것이 다른 형태로 반복되었다. 선생님들은 그녀가 영리하다는 것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시위적으로 규칙을 무시했다. 수업 빼먹기, 비꼬는 대답, 수업에 대한 강조된 무관심. 동급생들은 이를 그녀 이미지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호감을 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띄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힘으로 보였다. 이 모든 특성들이 그녀 주변의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아바가 부모에게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설명할 때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익숙한 시나리오였다. 갈등, 큰 소리, 시위적인 퇴장과 하루나 이틀 후에 불가피한 귀환. 부모는 지쳤고 이웃들은 한숨을 쉬었고 선생님들은 손을 저었다. 아무도 그녀의 위협을 현실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2021년 10월에 실제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도 공황에 빠지지 않았다.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기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특별한 이유를 보지 않았다. 공식 버전은 단순했다. 10대 반항, 가출, 대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욕망. 더욱이 포틀랜드는 차로 1시간 거리에 불과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녀가 그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익숙한 가족 드라마의 또 다른 막처럼 보였던 것이 그날 저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다툼, 문 쾅 닫는 소리, 그리고 사라짐. 이 순간부터 아바가 일상적인 토론의 일부였던 정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아바가 다툼 중에 부모에게 내뱉은 이 말. 그 순간에는 관계가 파탄난 모든 가정에 익숙한 평범한 위협처럼 들렸다. 아무도 이 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집에서는 이미 큰 소리, 쾅 닫히는 문, 격렬한 감정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나서 이 말들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된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은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부모는 다시 한번 그녀의 러와의 접촉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안정된 직업이 없었으며 어른들의 불신을 샀다. 대화는 빠르게 비난과 고함으로 격화되었다. 아바는 어떤 논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재킷을 걸치고 배낭을 들고 돌아보지 않고 출구로 갔다. 문이 너무 크게 닫혀서 집안이 몇 초간 조용해졌다. 부모는 짧은 말을 주고받았다. 각자는 모든 것이 옛 시나리오대로 반복되기를 바랐다. 평소에는 1~2시간 후에 돌아왔다. 때로는 더 늦지만 항상 돌아왔다. 이번에는 시간이 흘렀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처음에 부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시간이 천천히 지나갔다. 저녁 10시, 11시, 자정. 매 분마다 긴장이 커졌다. 분노는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핸드폰으로 전화했다. 통화는 거부되거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탁자 위에는 펼쳐진 잡지가, 침대 위에는 던져진 재킷이,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잠깐만 나간 것처럼 보였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분명해졌다. 이것은 또 다른 반항이 아니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러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밤에는 도시가 잠들었고 거리는 비에 젖어 비어 있었으며 그녀가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부모는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경찰서에 전화한 것이 새로운 현실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아바 밀러는 공식적으로 실종자가 되었다. 그녀의 개인 물건들은 집에 남아 있었고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어졌으며 나가서 돌아오기에 익숙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수사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경찰관들은 알아내야 했다. 이것이 또 다른 가출인지 아니면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인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즉시 가장 간단한 버전에 의존했다. 가출.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부모와의 갈등, 큰 소리의 이별 인사, 닫힌 문.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자주 반복되어 특별한 것으로 여기기 어려웠다. 순찰차가 101번 고속도로로 갔다. 북쪽 포틀랜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였다. 그곳에서는 계획과 표 없이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히치하이킹을 했다. 검사는 표면적이었다. 헤드라이트가 도로변을 훑었고 타이어 자국과 드문 신발 자국을 채취했다. 한 장의 사진이 파일에 보관되었다. 자갈 진입로 옆에 무거운 부츠 자국. 이미지는 폴더에 첨부되었지만 이 순간에는 수사관들에게 어떤 연상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수십 개의 다른 단서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 후 일상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버스 터미널들이 확인되었다. 매표원도 운전자도 아바를 기억하지 못했다. 인근 지역들의 문의가 보내졌지만 답은 모든 곳에서 같았다. 일치하는 것이 없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화했다. 대부분은 같은 말을 했다. 네,
그녀는 자주 떠나겠다고 위협했어요. 아마 마침내 정말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병행해서 러가 신문을 받았다. 그는 긴장해 보였고 혼란스럽게 답했으며 머리를 식히기 위해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의 전화기는 다른 시내 지역에서 위치가 추적되었고 목격자들은 그날 밤 그곳에서 그를 본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시에서도 이 모든 것은 충격이 아니었다. 상점과 주유소에서의 대화는 하나로 귀결되었다. 그녀는 떠났고 그것도 좋은 일이야. 원하면 돌아올 거야. 부모의 걱정은 점점 커졌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바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생각에 빨리 익숙해졌다. 몇 주 후 집중적인 수색이 줄어들었다.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실마리는 바닥났다. 아바 밀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보관함으로 옮겨졌다. 번호와 실종이라는 건조한 기록이 있는 평범한 폴더.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 형식적이고 거의 결과 없이. 하지만 바로 이 보관된 단서, 자갈 진입로에 부추 자국이 찍힌 외로운 사진이 나중에 수사를 새로운 라운드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에는 항상 의혹이 먼저 떨어지는 인물이 있다. 포트 블로썸에서 그 사람은 러였다. 아바의 남자친구. 좀 더 나이가 많고 믿을 수 없다는 평판을 가지고 안정된 직업이 없고 수상한 친구들을 둔 부모에게는 그가 이미 오랫동안 집안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웃과 지인들에게는 아바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그놈. 그리고 그녀가 바로 그와의 다툼 후에 밤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퍼즐이 너무나 명백하게 맞아떨어졌다. 수사관들은 숨기지 않았다. 러가 이상적인 용의자로 보였다. 그는 아바를 마지막으로 산채로 본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동으로 그를 관심의 중심에 두었다. 신문은 첫 24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프로토콜에 그의 진술이 보존되어 있다. 러는 다툼 후에 단순히 차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진정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황은 그에게 불리했다. 시 외곽의 카메라들은 그의 차를 포착하지 못했다. 정확한 시간을 헷갈렸다. 그의 기억에서 계속 헤맸고 세부 사항을 바꾸었으며 때로는 시 외곽에 있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름을 대지 않는 지인들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에게는 이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신문은 몇 시간 지속되었다. 그에게 계속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거짓말로 그를 잡으려는 희망이 있었다. 러는 긴장했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자주 물을 요청했다. 직접적인 질문에는 회피적으로 답했다. 그의 알리바이, 혼자 도시를 돌아다녔다. 는 너무 편리하면서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의 전화기에서는 활동 흔적이 발견되었다. 전화와 인터넷 세션들이 도시의 완전히 다른 부분의 기지국에서 포착되었다. 몇몇 우연한 목격자들이 나중에 아바가 사라진 시간 즈음에 공업지역 근처에서 그의 차를 본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의혹의 그림자는 걷히지 않았습니다. 에바의 부모에게 레어는 여전히 유죄였습니다. 이웃들의 눈에는 사건의 공식적인 상태가 어떻든 그는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그는 계속 도시에 살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오명이 드리워졌습니다. 거리에서 그는 시선을 받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러를 계속 소환하고 질문으로 압박하고 우연한 실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증거가 없고 에바 자체의 발견이라는 사실이 없으면 그에게 공식적인 혐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정체되었습니다. 러는 자유의 몸이었지만 비공식적인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러의 이름은 수사 기록에 가장 중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단서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블러섬 네로우 다리가 그 비밀을 드러내고 도시가 처음으로 진정한 증거를 얻었을 때야 바뀌었습니다. 기둥이 열렸을 때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에바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그 안에 갇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의 자세,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서의 위치를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시멘트층 아래에서 질식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 가설은 첫 번째 법의학자의 결과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폐에서는 시멘트 혼합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산채로 매장될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생명 없는 상태로 구조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추가 분석은 더욱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강한 머리 가격이었습니다. 그 부상은 생명과 양립할 수 없었으며 2021년 10월에 그녀가 사라진 밤과 시간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우연은 배제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의 삶은 끝났던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사고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불행도 도피도 아닌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결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바의 손에서는 특징적인 상처들, 즉 작은 긁힘과 싸움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재킷에서는 희귀한 산업용 작업 장갑의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직물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 재료였습니다. 또 다른 세부 사항, 그녀의 손톱 밑에는 시멘트 먼지와 건축 폐기물 입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실종을 블러섬 네로우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게다가 보고서는 장거리 운송에 징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건설 현장 근처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시신은 멀리 운반되지 않고 사건 직후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범인은 건설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과정을 이해했으며 밤에도 그곳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게 그 보고서의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에바가 포틀랜드나 시애틀로 도피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이웃들의 반항과 도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범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가 그들 가운데를 거닐고 있었고 어쩌면 매일 그의 작업 트럭을 타고 그들 옆을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보고서 발표 후 사건은 다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보관된 자료들로 돌아가 그날 밤 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작업자, 현장 감독, 운전수, 모든 사람이 신문을 받기 위해 소환되었고 진술은 전화 기록과 교대 근무표와 대조되었습니다. 평범한 실종자 사건은 살인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도망자가 아닌 2021년 10월의 밤에 그녀를 건설 현장으로 데려와 콘크리트 속에 숨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신문 물결과 진정한 용의자 수색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초 34개의 이름이 수사관들의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에바가 사라진 밤에 블러섬 네로우 다리 건설 현장에 공식적으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보조 작업자, 콘크리트 작업자, 운전수, 교대 반장, 현장 감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각자가 핵심 인물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십 명의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의 건초 더미 속 바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은 잇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경찰서로 불려와 회색 벽으로 된 작은 방에 앉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밤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일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답변은 거의 글자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교대 근무 끝내고 집에 갔습니다.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낯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든 문장을 기록했지만 기록에는 단조로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때로는 작은 불일치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콘크리트 믹서의 도착 시간을 잘못 말했고, 다른 사람은 반장의 이름을 혼동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동료와 다르게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인간 기억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은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진행될수록 사건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한 가지 세부 사항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52세의 작업자 프랭크 코왈스키는 늘 그랬듯이 정시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수위의 문서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출근 시간 기록은 20분 늦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출입이 기록되는 건설 현장에서 그러한 불일치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코왈스키는 설명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체증에 대해 말했고, 다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착각했다고 주장했으며, 나중에는 경비실에 즉시 신고하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명할수록 그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답변은 짧아졌으며 그는 시선 접촉을 피했습니다. 수십 가지의 균일하고 거의 무미건조한 진술들 사이에서 그의 반응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그들의 교대 근무에 대한 평범한 세부 사항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코왈스키는 말을 더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자신의 지각 사실을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그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평범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20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코왈스키는 이 몇 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지각을 숨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설명에 얽매여야 할까요? 이 순간부터 그의 이름은 목록에 있는 34명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의 파일에서 빨간색 마커로 강조되었습니다. 프랭크 코왈스키는 주의 깊고 오랫동안 관찰해야 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조사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로 전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건설 노동자들의 신문 내용을 분석하는 동안 과학 수사관들은 조용하지만 꼼꼼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실험실 테이블 위에는 아바와 함께 콘크리트 기둥에서 발견된 아바의 검은색 재킷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멘트 자국, 굳어진 주름, 주조 과정을 견뎌낸 부속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미경 아래에서는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을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재킷의 어깨와 팔뚝 부분에 박혀 있는 여러 개의 이물질 섬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얇고 밝은 파란색 실이었는데 재킷 자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성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이 섬유들은 합성 섬유로 고강도이며 내마 모성이 강화된 보호장갑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비싸고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시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발견은 돌파구처럼 보였습니다. 섬유들은 손으로 작업하고 전문적인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건설회사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확히 그런 종류의 장갑이 교량건설 현장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목록에 있는 34명의 남자 모두가 표준 장비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경찰은 아바와 현장 사이에 실제적인 물리적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콘크리트 기둥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노동자들과의 접촉은 물질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가 전체 그룹을 지목했습니다. 섬유는 직원 중 누구의 것이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범위를 좁혔지만 아직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에 있어 이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사건은 단 하나의 직접적인 단서도 없이 자발적인 이탈로 기록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손에 있었고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아바는 단순히 도시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건설 현장에 있었고 실종된 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수사팀은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노동자는 목록의 이름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바와의 잠재적인 접촉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과학수사관들은 발견된 섬유를 여러 달 동안 구매된 장갑의 배치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교대 근무 일정을 확인하고 그날 밤 7번째 기둥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 파악했습니다. 파일에는 이것이 범위 좁히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이 순간부터 경찰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추상적인 의심이 아니라 피해자와 특정 범죄 현장 사이에 사실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단계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건설 현장을 이용한 사람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거의 절망적으로 보였던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34명의 노동자들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사람들은 세부 사항을 잊고 날짜를 혼동하고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일부는 진심으로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일부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신문은 이전 신문과 점점 더 비슷해졌습니다. 그때 수사관들은 인간의 기억에서 벗어나 거짓말이 불가능한 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흔적의 세계로 말입니다. 전화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장치는 정기적으로 송신탑에 연결되어 좌표를 남깁니다. 이 점들은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며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4분의 1까지의 정확도를 가진 경로가 생성됩니다. 2023년 초 수사팀은 아바가 실종된 밤 현장에 있었던 34명의 건설 현장 직원 모두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했습니다. 부서로 돌아온 것은 거대한 표와 같았습니다. 시간, 송신탑 아이디, 대략적인 좌표가 포함된 수만 줄의 데이터였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전문가들이 초빙되었습니다. 그들은 각 줄을 교대 근무 기록 및 직원의 경로와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점차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화는 안정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출발하여 건설 현장에 도착한 다음 야간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좌표에 예상치 못한 점프도 이상한 편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알리바이는 단 한 가지 질문도 없이 자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확인 작업이 교착 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파일들 중에서 눈에 띄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52세의 콘크리트 작업자인 프랭크 코왈스키의 데이터는 방문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바가 실종된 그날 밤 그의 전화는 20분 동안 건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신호는 도시 외곽의 주거지역에 있는 송신탑에서 감지되었으며 목격자들이 나중에 아바를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곳에서 단 1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오류, 시스템 고장, 좌표의 부정 확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출처의 데이터는 일치했습니다. 코왈스키의 전화는 실제로 건설 현장을 벗어나 도시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격은 20분. 바로 그 20분은 그가 신문에서 지각을 설명할 때 거짓말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을 교통체증,
건망증, 경비실에서 출퇴근 카드 찍는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의 이전 변명은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건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의 경로는 아바가 자유롭게 목격된 마지막 순간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조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신문은 반복되는 이야기만 가져왔고 장갑 섬유 증거는 너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코왈스키를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실제 디지털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석은 몇 주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종된 밤에는 통화나 활성 세션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단 한 번의 소리도 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보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색 영장을 받을 합법적인 근거를 얻었습니다. 코왈스키의 집과 차에서 물리적 증거를 찾을 기회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그를 여러 명 중 한 명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짓말을 하고 불안해하며 아바가 실종된 바로 그곳에 있었던 주요하고 유일한 용의자였습니다. 이 증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던 조사는 구체적인 용의자를 찾았고 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신감 있고 집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것은 그의 착오와 비극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급히 팔아버린 낡은 픽업 트럭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프랭크 코왈스키에게 노력을 집중하기 전에 처음부터 사건을 따라다녔던 오래된 질문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가장 쉽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바의 경우 그 남자는 그녀의 남자친구 리 그랜트였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이상적인 용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변덕스러운 평판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바가 집을 떠난 마지막 다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추측과 소문의 편리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런은 이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그는 기피되었고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아바의 부모는 그를 증오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신문은 경찰이 그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느낌을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답변과 미약한 알리바이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왈스키를 유죄로 만든 것과 동일한 디지털 방법이 이제 레어에게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스템 조회가 몇 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와 타임스탬프 줄이 나타났습니다. 송신탑은 실종된 밤 그의 전화에 모든 연결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가 건조하고 이해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좌표, 간격, 신호 주파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도에 옮겨졌을 때 그림은 명확해졌습니다. 런은 실제로 건설 현장 근처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분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아바가 집을 떠나 고속도로로 향하던 순간 그의 전화는 도시 반대편의 공업지역에서 확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바가 이미 사라진 후에도 그의 움직임은 그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신호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런은 물리적으로 그녀 근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증언을 비교하고 도시의 출입구에 있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의 차는 도로에서 목격되었고 몇몇 지인들은 그가 실제로 혼자 도시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국 이전에 약하고 의심스러운 알리바이처럼 보였던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런은 더 이상
수사 과정의 인물로 간주되지 않았다. 1년 후 그에 대한 의심은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 그에게 이것은 아바가 사라진 이후 그를 괴롭혔던 끊임없는 신문과 영원한 그림자의 끝을 의미했다. 수사팀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증거와 디지털 데이터 모두에 의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명의 주요 용의자만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관심은 프랭크 코왈스키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집과 차고를 수색하여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프랭크 코왈스키의 이름이 수사의 초점이 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일반적인 일련의 경고 신호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긴 목록을 동반한다. 오래된 전과 기록, 이웃의 불만, 동료들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의 전기학적 정보를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다. 코왈스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의 과거는 섬뜩할 정도로 깨끗했고 마치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사람 같았다. 프랭크는 오레곤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중등 교육을 마치고 일찍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조용하고 심지어 너무 조용하다고 묘사했다. 젊은 시절 그는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않았고 법적 문제가 없었으며 동료들의 시야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취미도 없었고 뚜렷한 사회적 관계도 없었으며 그것 자체가 이미 의심스러웠다. 마치 그는 평생을 일종의 인간 기능으로 존재한 것 같았다. 와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말이다. 그의 사생활은 더욱 건조했다. 프랭크는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생활은 스캔들 없이, 시끄러운 재산 분할 없이, 긴 소송 없이 끝났다. 이혼 후 그는 혼자 남아 포트 블러섬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이웃들은 그를 말이 없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며 항상 혼자 지내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는 직장에 가거나 쇼핑을 할 때만 외출했다. 동료들은 그에 대해 비슷하게 말했다. 접근하기 어렵다. 내성적이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결코 반대하지 않았지만 또한 접촉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아무도 그를 공격적이거나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 무관심과 차가움이 섬뜩했다. 그는 사람들과 몇 주 동안 나란히 일하면서도 개인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의 파일에는 일반적인 위험 신호가 없었다. 정신과 진단도 없었고 이웃의 불만도 없었고 경찰 기록도 없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백지 같았다. 그리고 이것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용의자가 명백한 동기나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을 파악하기가 더 쉽다. 그러나 코왈스키는 유령 같았다. 그는 문서의 행간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고 오직 공허함만을 남겼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진짜 수수께끼가 되었다. 동기나 눈에 띄는 특징의 부재는 사건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 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한 남자가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면 그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교묘하게 자신의 진짜 본성을 숨겨왔던 것이다. 바로 이 깨달음이 경찰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 그의 차고와 낡은 픽업 트럭을 수색하는 것이다. 그곳에 그 10월 밤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코왈스키에게 압력을 가할 기회라는 것을 말이다. 신문실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그의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아바가 사라진 밤 그의 휴대전화 이동 지점이 표시된 도시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붉은 선들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건설 현장을 떠난 방식, 잠시 주거 지역에 머물렀던 방식,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방식. 증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변명하고 얼버무리며 압력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코왈스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지도를 쳐다본 다음 다시 시선을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 문장은 그의 방패가 되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주장마다 모든 질문마다 그는 같은 대답을 했다. 감정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고 변호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서 수사관들을 꿰뚫어 보며 실수입니다 라고 반복했다. 그의 행동은 모든 압력 시도가 부서지는 돌벽과 같았다. 수사팀은 이 신문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다. 그들은 그를 사소한 것에서 잡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했다. 부드럽게 시작하여 세부 사항으로 넘어갔다. 먼저 언제 교대 근무를 위해 운전했는지, 다음은 20분 강역으로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그 다음은 왜 그의 설명이 문지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의 휴대전화 이동의 정확한 숫자와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았다. 그는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압력을 높였다. 한 명은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 명은 연민을 가장하며 이해하려는 척했다. 그들은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방법을 사용했다. 사진, 기록, 동료들의 진술 녹음이 사용되었다. 그를 흔들기 위한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코왈스키는 차갑고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고 단지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신문은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수사관들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아주 작은 틈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기록에는 그의 말과 그의 거부를 기록하는 것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방을 나선 후 수사팀은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켰다. 물리적 증거 없이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이 남자는 증거 없는 용의자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결정은 분명했다. 디지털 데이터와 그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그들은 수색 영장을 받았다. 수색이 임박했다. 그의 차고, 그의 집, 그리고 아바가 사라진 지 몇 달 후에 그가 팔았던 낡은 픽업 트럭에 대한 수색 말이다. 이제 조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말 대신 사물이 말해야 하는 단계로 말이다. 프랭크 코왈스키의 차고 수색은 언뜻 보기에 특별할 것이 없었다. 먼지 쌓인 선반, 녹슨 도구들, 수십 년 동안 쌓인 잡동사니 상자들.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모든 발견물을 기록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에서 달아빠진 작업용 부츠 한 켤레를 발견했다. 맨눈으로는 평범한 신발,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발견은 즉시 연관성을 불러일으켰다. 1년 전 아바가 사라졌을 때 한 순찰대가 고속도로 옆길에서 무거운 부츠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다. 당시 그 사진은 기록되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 증거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연결되었다. 코왈스키의 부츠가 바로 수사의 시작과 절정을 연결하는 세부 사항일 수 있었다. 신발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험실로 보내졌다. 전문가들은 꼼꼼하게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밑창의 크기와 모양을 측정한 다음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된 자국 이미지와 비교했다. 돌출된 부분, 밑창 프로필의 모든 균열이 확인되었다. 밑창의 아주 작은 손상까지도 고려되었다. 이런 미세한 신발의 서명은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다. 수사팀은 알고 있었다. 만약 일치가 확인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간접적인 단서가 아니라 코왈스키와 아바 실종 장소 사이의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이 될 것이다. 우연이나 실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판결이 발표되었을 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100%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도로변의 자국과 차고에서 나온 부츠는 동일한 것이었다. 이는 실종된 밤 코왈스키가 아바 근처에 있었고 그녀가 돌아오지 못한 그 장소에 그가 흔적을 남겼다는 최종적인 확인이었다. 이제 경찰은 사건 전체를 해결할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전화 데이터는 그의 경로를 보여주었다. 재킷의 섬유는 건설 현장과의 접촉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부츠는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용의자와 실종 장소 사이의 연결은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증거를 찾고 이 이야기를 끝낼 체포를 준비하는 단계로 말이다. 신문실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번에 수사관들은 전술을 바꿨다. 그들은 더 이상 논리로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하려고 하지 않았다. 프랭크 코왈스키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얇은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부츠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가 있었다. 보고서는 읽히지도 논평되지도 않았다. 수사관은 단순히 폴더를 열어 그에게 돌려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침묵했다. 침묵은 길어졌다. 선풍기 소리, 종이 스치는 소리, 벽시계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코왈스키는 미동도 없었다. 몇 분 동안 그는 옆을 보는 척했지만 결국 그의 시선은 보고서의 줄 위로 미끄러졌다. 도로변의 발자국 사진, 비교표, 판정, 완전 일치. 그의 얼굴은 즉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의 깊은 시선은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렸다. 턱이 굳어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가락들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닦아내려는 듯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깨는 약간 처졌다. 수사관은 계속 침묵했다. 코왈스키는 여러 번 깊게 숨을 들이쉬는 듯 했지만 다시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시선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으며 마치 한 단어 한 단어가 힘겨운 듯 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프랭크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위해 운전 중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길가에서 에이바를 보았고 차를 세웠다. 처음에는 그녀를 태워주려 했지만 대화는 말다툼으로 번졌다. 말다툼이 격화되고 날카로운 대답이 오가면서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 것이었다. 그는 밤에 건설 현장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7번째 교각의 골조는 이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 안에 던져 넣었고 콘크리트가 흔적을 영원히 숨겨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백은 몇 분 동안 이어졌다. 히스테리도 후회도 없었다. 마치 그 자신도 마지막까지 자신이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듯한 건조한 진술이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단어를 기록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디지털 데이터, 물리적 증거, 그리고 고백. 흔적 없는 실종으로 시작되었던 사건은 그 10월의 밤에 일어났던 일의 공식적인 확인으로 끝을 맺었다. 그 후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뿐이었다. 법정과 이 이야기에 최종 마침표를 찍을 판결이었다. 프랭크 코왈스키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 평범함으로 인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치밀한 계획도 복잡한 시나리오도 없었다. 모든 것은 일상적인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바로 그것이 일어난 일을 너무나 끔찍하게 만들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위해 가는 중이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도로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짝였다. 길게는 에이바가 서 있었는데 흠뻑 젖은 채 손을 들고 있었다. 코왈스키는 처음에는 차를 세우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추울 수도 있었고
젖었을 수도 있었고 어차피 다른 사람이 태워줬을 겁니다. 그는 신문에서 말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비극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채탄 후 에이바는 처음에는 침묵했다.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그러다가 코왈스키는 자신의 말에 따르면 부모처럼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대해 부모님과 헛되이 다투고 러와 헛되이 사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더 나이가 많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말다툼 끝에 막 집을 나선 에이바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코왈스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를 암루플리하게 가로막고 그를 깊이 상처 입힌 말을 했다. 기록에는 그의 묘사만 남아있다. 그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조차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후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에이바는 차가 움직이는 동안 바로 내리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았다. 비 오는 10월 밤, 고속도로는 한 발짝만 옆으로 디뎌도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코왈스키는 당황하여 그녀를 붙잡기 위해 팔을 잡았다. 짧은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고 그녀는 저항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리가 옆 유리창에 부딪혔다. 프랭크의 말에 따르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전석, 대시보드,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기억에 각인된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졌다. 그 후 공황이 시작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만약 그가 지금 건설 현장으로 가서 도움을 불렀다면 그것은 그의 삶의 끝일 것이다. 경찰, 기소, 감옥,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가혹하게 비난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흔적을 지우기로 결정했다. 그는 건설 현장을 알고 있었고 일정을 알고 있었다. 7번 교각은 새벽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이었다. 골조는 이미 완성되었고 철근은 텅 빈 막대들로 솟아 있었다. 밤에는 현장에 거의 사람이 없었다. 그는 출입증이 있는 서비스 입구를 통해 현장으로 들어갔다. 차는 헤드라이트가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주차했다. 코왈스키는 재빨리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이바를 픽업 트럭에서 끌어내어 약 30m 떨어진 교각으로 옮겨 골조 안에 넣었다. 모든 과정은 15분을 넘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타설될 콘크리트가 그녀를 영원히 숨겨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문에서 그는 반복했다. 저는 완벽한 은신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범죄의 끔찍한 단순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정교한 계획도 치밀한 세부 사항도 없었다. 우발적인 다툼, 당황한 반응,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을 곳에 흔적을 숨기려는 차가운 결정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이 재구성은 마지막 연결 고리가 되었다. 파편들로 구성되었던 이미지, 즉 장화 자국, 장갑 섬유, 전화 데이터가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코왈스키 자신의 입에서 그들은 모든 일이 단계별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들었다. 다음 단계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 고백과 증거가 판결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에이바 밀러 사건은 최종 형태를 갖추었다. 배심원들에게 제시된 주요 질문은 변호사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이것은 냉혈한 살인인가? 아니면 끔찍한 행동이 뒤따른 비극적인 사고인가? 바로 이 노선이 코왈스키를 가장 무거운 형벌로부터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가 되었다. 재판은 여러 주 동안 계속되었다. 청문회에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전문가, 법의학자, 경찰관들이 출석했다. 법정은 디지털 증거 전문가가 코왈스키의 전화 경로를 지도해 단계별로 보여주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일치하는 명백함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길가에서 발견된 발자국 사진과 그의 차고에서 발견된 장화 사진을 시연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밀리미터 단위까지 일치했다. 법정에는 에이바의 부모님이 참석했다. 그들의 증언은 증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았는지, 몇 년 동안 생존의 흔적을 기다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은 눈물로 이어졌고 바로 이 순간이 재판의 감정적인 절정이 되었다. 그들 앞에서 코왈스키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한 지점을 응시하며 마치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변호인단은 일어난 모든 일이 사고였다고 주장하려고 했다. 변호사는 코왈스키가 계획하지 않았고 두려워했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으며 그 후에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에 의존했다. 은폐, 신문에서의 거짓말, 증거인멸. 이 모든 것이 그의 행동이 자발적이지 않고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이었음을 시사했다. 배심원들의 결정은 몇 시간의 심해 끝에 발표되었다. 판결은 만장일치였다. 유죄. 판사는 일어서서 판결을 낭독했다. 프랭크 코왈스키는 20년 후에나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해서 평범한 가족 다툼으로 시작하여 법정에서 끝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포트 블러썸 주민들에게 이 판결은 오랫동안 기억될 상처를 봉합하려는 시도일 뿐이었다. 오늘날 블러썸 네로우즈 다리는 현대 포트 블러썸의 상징처럼 보인다. 매일 자동차들이 다리를 건너고 보도에서는 가족들이 산책하고 운동선수들이 조깅한다. 관광객들에게는 명소이고 현지인들에게는 익숙한 경로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다리는 진보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곳은 1년 동안 콘크리트가 비밀을 숨긴 장소가 되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문서에서 발견 장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각은 어떤 문서 보고서보다도 차갑다. 밀러 가족은 포트 블러썸에서 삶을 계속할 수 없었다. 재판 후 그들은 대화와 관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했다. 동부 외곽에 있던 그들의 집은 팔릴 때까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이웃들은 마지막 짐이 조용히 작별 인사 없이 실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사라기보다는 모든 모퉁이가 과거를 상기시키는 도시에서 도망치는 것에 가까웠다. 1년 동안 주요 용의자였던 런은 남았다. 그는 계속 포트 블러썸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무죄를 입증하는 데이터가 나온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의 뒤에서 속삭였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는 영원히 그녀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남자로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 이야기와 영원히 섞여버렸고 그는 이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프랭크 코왈스키는 형을 복역 중이다. 감옥에서 그는 자유로웠을 때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았다. 더 이상 후회도 동기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도 없었다. 법정 기록만이 그의 말이 기록된 유일한 장소로 남았다. 그리고 다리 자체는 계속 서 있다. 당국에게는 사회 기반 시설이자 발전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주민들에게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었다. 콘크리트와 강철만 있어야 할 곳이 에이바 밀러의 이름과 영원히 연결된 장소가 된 것이다. 블러썸 네로우즈 다리는 도시의 몸에 난 흉터가 되었다. 그리고 교통량이 아무리 많고 그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흉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